남편이 훌쩍 떠나고 딱 1년. 다들 시간이 약이라는데 저한테는 영 아니었나 봐요. 1년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사람 빈자리가 느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서늘하고 밥을 차릴 때면 나도 모르게 수저 2벌을 놓았다가 멋쩍게 하나를 거두곤 했죠. 혼자 먹는 밥은 또 왜 그렇게 맛이 없는지 꼭 모래알을 씹는 기분이었거든요. 그 양반 참 무던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넘기면서도 제 걱정뿐이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으로 제 손을 꽉 붙잡고는 내가 없어도 우리 아들 둘이 당신 잘 모실 거니까 아무 걱정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갔더랬죠. 솔직히 저도 그 말을 굳게 믿었어요. 왜 안 믿겠어요? 남편이랑 우리 둘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인데요. 어릴 때부터 우애 좋고 속 한 번 제대로 썩인 적 없는 착한 녀석들이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도 얼마나 듬직하게 빈소를 지켰는지 몰라요. 상주 노릇을 척척 해내는 아들 둘을 보면서 조문객들이 다들 저보고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남편 없어도 든든하겠다고 부러워했죠. 저도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아, 그래도 나 혼자는 아니구나. 기댈 언덕이 있구나. 하고 안심했더랬죠. 장례 치르고 처음 몇 달은 정말 그랬어요. 주말마다 번갈아 가면서 꼬박꼬박 얼굴을 비췄죠. 와서는 냉장고가 비었다며 장을 받아 채워놓고 전구가 나갔다며 손수 갈아주고 꼭 효자 아들 코스프레라도 하는 것 같달까. 그때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입이 귀에 걸렸어요. 너희 살기도 바쁜데 뭐 하러 오냐? 엄마 혼자 괜찮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역시 내 아들들 뿐이구나 하고 뿌듯해했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식는 건지 익숙해지는 건지 매주 오던 발길이 격주가 되고 격주가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전화 통화 시간도 점점 짧아졌어요. 잘 지내시죠? 별일 없으시죠? 용돈 붙여드렸어요. 딱 이 세 마디가 전부였어요. 다들 제 살림 꾸리고 제 자식 키우느라 정신없는 거 아는데도 밤에 불 꺼진 거실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으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아들 둘이 약속이나 한 듯 같이 왔더라고요. 쭈뼛쭈뼛 소파에 앉아서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길래 무슨 할 말이라도 있나 싶었죠. 한참을 머뭇거리던 큰아들 녀석이 먼저 입을 떼는 거 있죠. 어머니, 이 넓은 집에 혼자 계시는 거 저희가 아무래도 영 마음에 걸린다고. 작은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거들었어요. 맞다고 자기네 집으로든 형님네 집으로든 들어와서 같이 사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아, 진짜 그 말을 듣는데 쿵 하고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서운했던 거, 외로웠던 거, 그냥 한순간에 다 잊어버렸지 뭐예요. 문득 애들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 놈이 맨날 엄마는 내가 모실 거야. 아니야, 형은 저리 가. 내가 모실 거야. 하고 싸우던 모습이요. 그 어릴 적 약속을 이제야 지키러 왔구나 싶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내가 헛살진 않았구나. 자식 농사 하나는 정말 잘 지었구나.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했죠. 뭘 그렇게까지 하냐. 나 혼자도 지낼만하다. 괜히 너희 불편하게 싫다 하면서요. 근데 입꼬리가 제멋대로 자꾸 올라가서 혼났네요. 그날 저녁 정말 오랜만에 아들들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남편다고 처음으로 집안에 사람 사는 소리가 가득 찼어요. 텔레비전 소리, 애들 웃음소리,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 이게 사는 거지 싶었죠.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 따뜻하고 행복했던 저녁 식사가 사실은 아주 길고 지루한 전쟁의 서막이었다는 걸요.
그냥 그 달콤한 말 한마디에 홀랑 넘어가서 희망이라는 근사한 착각에 제대로 빠져버린 거죠. 내가 바보였어요. 아들들이 다녀간 후로 며칠 동안은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혼자 장을 보러 가서도 실실 웃음이 나오고 동네 사람들을 만나도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아들네 들어가서 살기로 했다고 아주 그냥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죠. 큰 애네로 갈까, 작은 애네로 갈까. 혼자 이런저런 상상을 하면서 김칫국을 사발로 마셨어요. 큰 애네는 아파트라 편하긴 한데 손주들이 다 커서 좀 삭막하려나. 작은 애네는 주택이라 마당도 있고 좋은데 어린 손주 녀석이 날 귀찮아하면 어쩌지. 이런 배부른 고민을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남편 사진 보면서 매일같이 자랑했어요. 당신 들었냐고, 우리 아들들이 나더러 같이 살자고 한다고. 당신 없어도 나 잘 챙긴다고. 당신은 하늘에서도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 혼잣말을 하면서도 자꾸만 웃음이 났어요. 며칠 뒤에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말에 자기네 집에서 저녁이나 같이 하자는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며느리랑 얘기가 잘 됐나 보네. 구체적인 날짜 잡으려나 보다 싶어서 잔뜩 기대를 하고 갔죠. 제가 또 그냥 가나요. 며느리 좋아하는 잡채며 갈비찜, 손자들이 잘 먹는 불고기까지. 두 손 가득 바리바리 싸 들고 갔어요. 모처럼 부엌에 서서 음식을 하는 내내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니까요. 아들 내외가 도착하고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린 저녁상을 마주했어요. 아들 녀석은 재심뿌듯한 표정이었지만 큰며느리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그늘져 있었어요. 억지로 웃는 듯한 미소가 입가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었죠. 애써 그 표정을 외면하며 손주 녀석들 밥부터 챙겨주었어요.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어요. 여보, 내가 저번에 말했던 거 있잖아. 어머니, 우리 집으로 모시는 거.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큰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 집을 열더라고요. 세상에 어찌나 상냥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하던지. 어머님, 저희가 요즘 집이 너무 좁아서요. 현우가 벌써 중학생이라 자기 방이 꼭 있어야 하는데 어머님 방까지는 도저히 공간이 안 나오네요. 정말 죄송해요. 와, 어쩜 저렇게 웃는 얼굴로 칼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입에서는 죄송하다는데 표정에는 미안한 기색이 1도 없더라고요. 그냥 그러니 포기하세요 하는 통보였죠. 아들 녀석은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져서는 아니라고,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정 안 되면 자기가 거실에서 자면 된다고 버벅거리는데 며느리가 한술 더 뜨는 거 있죠. 그리고 어머님도 혼자만의 공간이 있어야 편하시지 않겠어요. 저희랑 같이 살면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생활 방식도 다른데 불편하시기만 할 거예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따로 살면서 자주 찾아뵙고 용돈 드리는 게 효도래요. 요즘 효도라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어요. 아, 이건 내가 완전히 잘못 짚었구나. 이 집은 날 받을 생각이 애초에 없었구나 싶더라고요. 숟가락을 드는데 밥알이 목에 걸려서 넘어가질 않았어요. 제 평생에 그렇게 맛없는 갈비찜은 처음이었네요. 애써 웃으면서 말했어요. 내 말이 맞다. 내가 괜한 생각을 했다. 내가 늙어서 주책을 부렸네. 너희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내가 그러고 싶지는 않다고. 그냥 지금처럼 너희가 가끔 들여다봐주면 그걸로 족하다고. 제 말에 큰며느리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데 아, 진짜 얄밉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요, 어머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 천진난만한 감사 인사에 저는 속으로 울었어요.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와 아내 눈치를 번갈아 살폈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상을 치우지도 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며느리가 아주 그냥 거대한 투명벽을 세워서 나를 밀어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아직 작은 아들이 남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한 번 싸늘해진 마음은 좀처럼 데워지질 않더라고요. 첫 번째 희망이 그렇게 어이없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큰 며느리한테 제대로 한 방 맞고 나니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확 낮아지더라고요. 며칠 동안은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래, 요즘 젊은 애들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걸 좋아할 리가 없지. 내가 너무 구시대적인 생각을 했나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며 마음을 추스르려고 애썼어요. 괜히 아들 내외 사이에 분란만 일으킬 뻔했다고,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억지로 생각하려고 했죠. 근데 며칠 뒤에 작은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소리가 아주 그냥 잔뜩 신이 나서는 자기네는 완전 오케이, 대환영이라는 거죠. 집사람도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 너무 좋겠다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리고 쇼핑도 같이 다니고 싶다고 했다면서요. 아,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요. 바닥까지 꺼졌던 마음이 그 말 한마디에 또 혹해버렸지 뭐예요. 그래, 우리 작은 며느리는 다르지. 큰애랑은 원래 성격이 달랐잖아. 애 키우는 입장이니 정도 더 많을 거고. 하면서 또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작은 애네 집은 그래도 변두리 주택이라 작은 마당도 있거든요. 거기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텃밭 가꾸면서 소일거리하면 남편 생각도 덜 나고 손주 녀석이랑 흙장난도 치고 생각만 해도 흐뭇하더라고요. 역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구나 싶었죠. 주말에 작은 아들네 식구가 총출동했어요. 온 집안이 순식간에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차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작은 며느리는 어찌나 살갑게 구는지 오자마자 제 팔짱을 끼고 어머님, 어머님 하는데 진짜 딸 같고 좋았어요. 결혼할 때만 해도 수줍음 많고 말수도 적었는데 애 낳고 키우더니 성격이 참 좋아졌구나 하고 기특하게 생각했죠. 저녁 먹고 과일을 내오자 작은 아들이 슬그머니 화제를 꺼냈어요. 여보, 어머니 우리 집으로 모시는 거 당신도 좋다고 했지. 작은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리고 심심하실 땐 같이 장 보러 다니고 생각만 해도 신나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정말 감동해서 눈물까지 핑 돌았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마음이 예쁜 며느리가 또 있을까 싶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근데 저희 집이 좀 낡고 좁잖아요. 어머님 편히 모시려면 방도 하나 더 있어야 하고 화장실도 손봐야 하고. 이참에 저희 아예 어머님 모시기 좋게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건 어때요? 아들은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좋은 생각이라는 듯 맞장구를 쳤어요. 오, 그것도 괜찮겠다. 기왕 합치는 거 새 집에서 다 같이 시작하는 것도 의미 있지. 저는 잠시 어리둥절했어요. 이사라니. 나는 그냥 이 아이들의 소박한 집에 조용히 겹방살이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작은 며느리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더 신나서 말을 계속했어요. 어머님, 지금 사시는 이 집 파시고 저희가 보태서 대출 조금 받으면 근처에 괜찮은 30평대 아파트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머님 방도 멋지게 꾸며드리고 저희도 편하고 일석이조잖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이 집을 팔자고 남편과 내가 평생을 바쳐 마련하고 두 아들을 키워낸 이 집을 팔라는 이야기였어요. 이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내 삶의 모든 기억과 추억이 켜켜이 쌓인 곳이었거든요. 벽에 난 작은 흠집 하나에도 우리 애들 어릴 적 낙서가 숨어 있고,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에도 남편과의 시간이 배어 있는데, 와, 이건 뭐랄까. 큰 며느리의 공간이 없다는 거절은 차라리 솔직했어요. 근데 작은 며느리의 함께 살자는 제안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는 훨씬 더 교묘하고 아픈 요구였죠.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걸 저도 느꼈어요. 내 싸늘한 표정에 작은 아들이 눈치채고 아내를 말렸지만 작은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다 어머님 편하게 모시려고 그러는 건데 뭐가 문제냐는 식이었죠. 그 상냥한 얼굴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이 너무나 뻔히 보여서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를 모시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이 집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나 피곤해서 먼저 쉬어야겠다고 하고 방에 들어와 버렸어요. 더 이상 그 얼굴들을 마주하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두 가지 다른 방식의 거절. 결국 결론은 똑같았어요. 나는 그냥 나라는 존재 그대로는 환영받지 못하는, 뭔가 조건을 붙여야만 하는 그런 성가신 존재라는 거.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의 유언을 진심으로 의심했어요. 아들들이 날 모실 거라는 그 말이 어쩌면 그냥 그 사람의 헛된 희망사항이었을 뿐이었나 보다 하고요. 두 번째 폭탄까지 맞고 나니 이제는 뭐 거의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고나 할까요. 희망도 기대도 다 사라지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아들들에게선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저희끼리 뭔가 작전회의라도 하는지 조용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모르는 척, 아무 일 없는 척 지냈죠. 굳이 먼저 전화해서 그래서 나 어떻게 할 거니? 묻고 싶지도 않았고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냥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잠들고. 남편이 떠난 직후의 일상으로 다시 완벽하게 돌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창문으로 살짝 내다보니 어둠 속에서 익숙한 실루엣 두 개가 보이더라고요. 아들 둘이었어요. 집에는 안 들어오고 담벼락에 기대서 저희끼리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왠지 그 모습이 짠하기도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저도 모르게 현관문 유리에 바싹 붙어서 귀를 기울였어요.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들어버렸지 뭐예요. 작은 애가 형한테 따지듯이 말하더라고요. 형, 그러니까 애초에 형수님부터 제대로 설득하고 이야기를 꺼냈어야지. 순서가 틀렸다고.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겠냐고. 큰애는 한숨을 푹 쉬면서 대답했죠. 야, 말이 쉽지. 내 형수 성격뻔히 알면서 그러냐. 자기 사생활 침해당하는 거 병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야. 내가 몇 번이나 운을 띄웠는데 그때마다 애들 핑계, 집 좁은 핑계 대면서 철벽을 치는데 어떡하라고. 그럼 우리 집은 괜찮은 줄 알아? 우리 집사람은 아예 집을 팔고 합치자고 하잖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머니가 저 집을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어머니 평생을 내놓으라는 소리랑 똑같아. 그 대화를 듣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 얘들도 나름대로 힘들구나 싶다가도 그 대화의 주제가 어머니라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 나 어떡해 하고 달려오던 녀석들이었는데 이제는 저를 두고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있었죠. 사랑하는 엄마, 걱정되는 엄마가 아니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골치 아픈 숙제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들의 대화는 저를 어떻게 하면 잘 모실까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내들 비위 안 거슬리고 이 상황을 해결할까, 이거였죠. 문득 제가 어릴 때 두 녀석이 서로 하기 싫은 숙제를 미루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지금 제가 딱 그 신세더라고요. 한참을 옥신각신하더니 작은 아들 입에서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형,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진짜 좋은 생각 해봤는데. 한 달은 형네 집, 한 달은 우리 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모시는 건 어때? 공평하잖아. 와, 진짜. 공평, 누구 맘대로. 그 말을 듣는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내가 무슨 순회 공연 다니는 서커스 단원도 아니고 짐가방 하나 들고 이 집 저 집 한 달 살이 하는 뜨내기 신세가 되라는 거잖아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다행히 큰애가 정신이 박혀 있더라고요. 너는 그게 어머니한테 더 못할 짓이라는 생각 안 드냐? 어머니가 짐짝이야? 이리저리 옮겨 다니게. 그리고 내 형수랑 우리 집사람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냐고. 아마 한 달도 못 가서 난리가 날걸. 결론도 못 내리고 둘이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주무시는 것 같으니 그냥 가자면서. 그 멀어지는 발소리를 듣는데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아들들의 딜레마.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되더라고요. 차라리 나쁜 놈들이면 실컷 미워하기라도 할 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어정쩡한 모습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남편 사진 보면서 처음으로 대들었네요. 당신이 남긴 숙제가 너무 어렵다고. 나 혼자서는 도저히 못 풀겠다고. 당신은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만 남겨놓고 훌쩍 가버렸냐고. 밤새도록 그렇게 남편을 원망했어요. 아들들의 비밀의의를 엿들은 후로 저는 그냥 모든 걸 포기 상태였어요. 그래, 합가고 뭐고 다 집어치우자.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죠. 더 이상 아들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니 차라리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근데 제 의사랑은 상관없이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아들들이 해결책을 못 찾으니까 이번엔 며느리들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한가롭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는 용건만 간단히 하던 아이인데 그날따라 목소리가 아주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어머님 잘 지내시죠? 제가 인터넷 보다가 너무 좋은 걸 발견해서요. 요즘 실버타운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아세요? 호텔처럼 시설도 깨끗하고 식사도 다 챙겨주고 안에 물리치료실이랑 온천까지 있대요. 친구분들 사귀기도 좋고요. 어머님처럼 본 분이 혼자 적적하게 계시는 것보다 그런 데 가셔서 여왕처럼 지내시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실버타운. 참 이름은 그럴싸하죠. 듣는 순간 이게 바로 현대판 고려장이구나 싶더라고요.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내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냥 점잖게 말했어요. 나는 아직 내 손으로 밥해 먹고 살만하다. 내 집이 제일 편하다. 그랬더니 아쉽다는 듯이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상냥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차가운 의도를 생각하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들 녀석이랑 상의해서 저를 설득하려다 실패하자 이제는 직접 나서는구나 싶었죠. 며칠 뒤에는 작은 며느리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어요. 손에는 무슨 어머니를 위한 건강 정보라는 제목의 두툼한 책자랑 각종 영양제를 한 보따리 싸 들고 와서는 혼자 계시면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실까봐 걱정돼서 왔다나 뭐라나. 한참을 제 건강 걱정을 늘어놓더니 슬쩍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동네에 얼마 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신 분이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꼼꼼하고 좋대요. 하루에 몇 시간씩 와서 말벗도 해드리고 장 보는 거나 병원 가시는 것도 도와준다는데 저희가 한번 알아볼까요? 비용은 저희가 다 낼게요. 기가 막혔죠. 큰며느리의 실버타운,
제안이 저를 집 밖으로 밀어내는 전략이었다면 작은 며느리의 요양보호사 제안은 저를 집 안에 가두고 감시하려는 전략처럼 느껴졌어요. 둘 다 똑같았어요. 나를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늙은이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이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니 우리가 제공하는 케어를 받으라는 거. 그 상냥한 제안들이 사실은 제발 저희 좀 귀찮게 하지 마시고 저희가 정해주는 틀 안에서 조용히 계세요 하는 아우성으로 들렸어요. 그 후로도 며느리들의 공격은 더 집요하고 교묘해졌어요. 큰 며느리는 보란 듯이 온갖 실버타운의 호화로운 시설이 담긴 홍보 책자를 우편으로 보내왔고 작은 며느리는 올 때마다 어머니께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각종 방문 요양 서비스 전단지를 식탁 위에 슬며시 올려놓고 갔어요. 둘이 아주 그냥 손발이 척척 맞더라고요. 서로 연락이라도 주고받는 듯 한 명은 밖으로, 한 명은 안으로. 저를 아주 그냥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려는 작전이었죠.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며느리 얼굴만 봐도 체할 것 같았어요. 남편 사진 붙들고 맨날 하소연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냥 아들 곁에서 조용히 늙고 싶었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큰 욕심이었냐고. 이 소리 없는 전쟁 속에서 저는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상냥함이 칼날보다 더 아프고 무서웠어요. 며느리들의 은근한 압박이 점점 심해지니까 결국 아들들이 백기를 든 모양이더라고요. 어느 날 둘이 또 같이 왔어요. 얼굴에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하고 쓰여 있었죠. 지난번보다 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어요. 아마도 아내들의 성화에 등 떠밀려 온 것이리라. 소파에 마주 앉자마자 큰아들이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를 혼자 이렇게 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아들이 그 말을 받아서는 비장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좋은 방법이라는 게 뭔지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 담벼락 밑에서 저희끼리 하던 그 얘기. 아니나 다를까 그 황당무계한 제안이 제 앞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더라고요. 어머니, 이렇게 하시죠. 한 달은 큰형네 집에서 지내시고 다음 한 달은 저희 집에서 지내신 겁니다.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저희가 모시면 형수도 저희 집사람도 불만이 없을 겁니다. 공평하잖아요. 와, 진짜. 그 말을 듣는데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공평, 누구 맘대로 며느리들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너희만의 공평함이잖아. 내 입장은 단 한순간이라도 생각해 본 것일까. 나는 한 달마다 이삿짐을 싸서 아들 집을 전전하는 보따리상 신세가 되라는 말이었어요. 내 인생, 내 물건, 내 시간은 모두 조각나서 이 집 저 집에 흩어질 터였죠. 이 집에서는 큰 손주 눈치 보고 저 집에서는 어린 손주 비위 맞추고 제 몸 하나 편히 누일 제 방 하나 없이 그렇게 떠돌이라는 거잖아요. 큰아들은 제가 아무 말 없이 싸늘한 표정으로 앉아 있으니까 조바심이 났는지 이게 최선이라고 자기들이 정말 머리 싸매고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절 설득하려 들더라고요. 마음 편히, 너희 마음 편하자고 이 늙은 어미를 한 달살이 뜨내기로 만들겠다는 소리를 어떻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포장할 수가 있을까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간신히 삼켰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들들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목소리가 덜덜 떨리는 걸 저도 느꼈어요. 너희는 내가 짐짝으로 보이냐? 이놈들아. 내가 무슨 철마다 거처를 옮기는 철새라도 된단 말이냐? 내 나이가 몇인데 한 달마다 짐을 쌌다 풀었다 하면서 내 놈들 집 문턱을 넘나들어야 한단 말이냐? 내 몸 하나 누일 내 방 하나 없이
이 집에서는 큰아들네 식구 눈치 보고 저 집에서는 작은 아들네 식구 눈치 보면서 살라고. 그건 나를 모시는 게 아니라 나를 내다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제 서슬퍼런 꾸짖음에 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죠. 자신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한 것이었는지 그제야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작은 아들이 우물쭈물하며 변명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뭐가 다른가? 너희는 너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나를 희생시키려는 것뿐이지. 너희 아내들 성화가 무서워 이 늙은 어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으려는 것 아니냐.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돌아가라고. 다시는 그따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내 앞에서 꺼내지도 말라고 쏘아붙이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문 밖에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몇 번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꾸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서성이다가 돌아가는 그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저는 침대에 걸터앉아 허망하게 창밖을 보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종종 늙어서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는 말자고 다짐했었는데 그 말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네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래서 한 달씩 나누어져야만 하는 그런 짐짝 신세로요. 그날부로 아들들과 함께 살겠다는 마지막 남은 미련 한 조각마저 깨끗이 버렸어요. 그들의 실패한 타협안은 재계 합가의 불가능성을 확인시켜 준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강이 흘렀고 전화 통화를 해도 서로 안부만 묻고 끊기 일쑤였죠. 아들놈들이 그동안의 불효가 미안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그랬는지 번듯한 한정식 집에다 저녁 식사를 예약했더라고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얼굴들을 마주하고 앉아 밥이 넘어갈 것 같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자식들이 차려주는 생일상을 엎어버리는 매정한 엄마는 되고 싶지 않아서 마지못해 나갔죠. 식당 문에 들어서니 아들 내외의 손주들까지 온 가족이 총출동했더라고요.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음식에 손주들이 서툰 솜씨로 불러주는 생일 축하 노래까지. 겉보기에는 아주 그냥 완벽하고 화목한 가족이었어요. 근데 저는 알 수 있었죠. 이 모든 게 잘 짜인 연극이라는 걸. 공기가 너무 어색했어요. 아들들은 계속 제 눈치를 보고 며느리들은 평소랑 다르게 과하게 친절하고 딱 봐도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오늘은 또 무슨 폭탄을 터뜨리려고 이러나 하는 생각에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작은 며느리가 방긋 웃으며 예쁜 스카프를 선물이라고 내밀었어요. 고맙다 하고 봤는데 기분이 영 찜찜했죠. 이건 그냥 밑밥 가는 거다. 진짜는 따로 있다 싶더라고요. 역시나 큰 며느리가 비장의 무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저희가 진짜 선물을 준비했어요. 하면서 서류 봉투를 쓱 내미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세상에. 자기들이 기가 막힌 실버타운을 알아봤다면서 계약금까지 걸고 왔다는 거 있죠. 어머님은 몸만 들어가시면 된다고요. 그 말을 어찌나 자랑스럽고 의기양양하게 하던지 마치 저한테 엄청난 은혜라도 베푸는 사람 같았어요. 와, 그 순간 진짜 머릿속에서 뭔가 퓨즈가 탁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선물, 이게 선물이야? 이건 통보잖아요.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생각 없으니까 우리가 정해준 대로 가서 조용히 사세요 하는 마지막 통첩. 내 생일 잔치를 빙자한 늙은 어미 추방 계획이었던 거죠. 그들의 어색한 친절과 과장된 웃음의 이유를 그제야 알 수 있었어요. 이 마지막 통보를 위해 저를 이곳으로 불러낸 거였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내 움직임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죠.
제가 제 앞에 있던 단장 종지를 들어서 바닥에 그냥 내던져 버렸어요. 쨍그랑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기 그릇이 산산조각 났어요. 방 안이 얼어붙었죠. 놀란 손주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어른들은 사색이 돼서 저만 쳐다보고 제가 싸늘하게 식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한테 나는 이 깨진 그릇 조각만도 못한 거였구나. 평생을 바쳐 너희를 길렀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것이냐. 너희들 멋대로 내 살집 정해놓고 나더러 궁전으로 들어가라고. 그게 내게는 감옥이라는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해봤냐. 오늘부로 너희는 내 자식 아니고 나도 너희 어미 아니다. 이 인연, 이 깨진 그릇처럼 여기서 끝이다. 아들들이 어머니, 제발 진정하시라고 저희가 잘못했다고 달려들었지만 다 뿌리쳤어요. 더 이상 날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역겨우니까. 그리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 버렸어요. 등 뒤로 들려오는 며느리들의 당황한 목소리와 아들들의 절규, 손주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처럼 들려왔죠. 그 모든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서요. 그날 밤 길거리에서 정말 엉엉 울었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분하고 허망해서 내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제 67평생 가장 최악의 생일은 끝났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그 깨진 그릇 조각처럼 다시는 붙일 수 없게 되어버렸고요. 그날 생일 잔치를 박차고 나온 이후 제 전화기는 그야말로 불통이 됐어요. 아들 둘이 번갈아 가면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댔거든요. 처음에는 받았죠.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진심으로 제게 용서를 구하지는 않을까, 제가 받은 상처를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지는 않을까 하는 바보 같은 기대가 아직 남아 있었나 봐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는 소리가 더 가관이었어요. 큰아들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망신을 줄 수 있냐고 따졌고, 작은아들은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 입장 좀 이해해달라고 울먹였어요. 아무도 제 상처에 대해서는 묻지 않더라고요. 그저 자기들이 얼마나 난처해졌는지, 자기들 입장이 얼마나 힘든지 그 얘기뿐이었어요. 제가 받은 모멸감이나 배신감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어머니가 일으킨 소동 때문에 자기들 체면이 깎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고 있다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그 뒤로는 아예 안 받았어요.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아서 아예 전원 버튼을 꾹 눌러 꺼버렸어요. 세상이랑 연결된 유일한 끈을 제 손으로 끊어버린 거죠. 며칠 동안은 집이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밖에서 무슨 소리만 나도 가슴이 철렁하고 혹시나 개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는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아들 둘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문 열어달라고, 잘못했다고, 제발 얼굴 좀 보고 이야기하자고 애원하는데 그냥 못 들은 척했어요.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서 그 소리를 듣고만 있었어요. 꼭 남의 집 일처럼 느껴졌달까요. 마음이 텅 비어버려서 아무런 감정도 안 생기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아들 녀석들이 저렇게 문 밖에서 애원하고 있으면 가슴이 찢어졌을 텐데 이제는 아니었어요. 아, 또 시작이네. 지겹다. 이 생각뿐이었죠. 한참을 문 두드리다가 돌아가는 아들들 뒷모습을 보면서도 아, 가는구나. 그 생각뿐이었어요. 집안에 혼자 있는데 꼭 폐허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어요.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낯설고 바보 같아 보였어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았나? 내 인생은 뭐였나? 그런 생각만 맴돌았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웠다는 자부심, 남편에게 떳떳한 아내였다는 믿음, 그 모든 게 다 박살나 버렸어요. 그들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고
저도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냥 서로에게 최악의 상처를 남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거죠. 남편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보, 당신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뭐라고 할까? 그래도 자식들을 용서하라고 할까? 아니면 내 편을 들어줄까? 답은 없었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그냥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관계가, 내 지난 세월이 그날 그 식당에서 깨진 간장 종지처럼 산산조각 나서 사라져 버렸다고. 그 조각들을 다시 주워 담을 힘도, 의지도 제게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완벽한 단절.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한동안 유령처럼 살았어요. 아들들 발길도 끊기고 전화도 안 오고 집안에 완벽한 침묵이 찾아왔죠. 처음 며칠은 그 고요함이 숨막혔는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침묵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더 이상 누구 때문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는 사실이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았어요. 원망은 결국 나 자신을 잡아먹는 독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대신 나를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은 인생까지 이렇게 무기력하게 보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청소를 시작했어요. 단순히 집을 치우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겹겹이 쌓인 미련과 슬픔, 분노의 찌꺼기들을 털어내는 의식과도 같았죠. 제일 먼저 손을 댄 건 그동안 차마 못 건드렸던 남편의 유품이었어요. 그이가 즐겨 입던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먼지를 털고 볕 좋은 날 마당 빨랫줄에 널었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남편의 옷들을 보며 이제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한 옷깃을 쓸어보며 고생 많았다고, 이제는 편히 쉬라고 나직이 작별 인사를 했죠. 낡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는 우리가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들이 나왔어요. 풋풋했던 신혼 시절, 아이들을 품에 안고 활짝 웃던 젊은 날의 우리.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정성껏 닦아 앨범에 정리했어요.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거와의 작별이 아니라 소중했던 내 삶의 한 부분을 인정하고 보존하는 과정이었어요. 며칠에 걸쳐 집 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나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텅 비어버린 옷장과 깨끗해진 집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빈 공간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집을 팔아야겠다고. 이 집은 더 이상 행복한 추억이 담긴 공간이 아니라 아픈 기억만 가득한 상처였으니까요. 결심이 서자마자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제 목소리에 아들 녀석이 꽤나 놀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 주말 시간 좀 내다오. 둘 다 와야 한다. 할 이야기가 있다. 제 목소리가 너무나 평온해서인지 아들은 아무런 토를 달지 못하고 그러겠다고 대답했어요. 약속한 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들어선 아들들을 식탁에 마주 앉히고 말했어요. 이 집 부동산에 내놓았다. 제 말에 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집은 왜 저는 그들의 말을 잘랐어요. 너희 말이 맞았다. 이 굳고 낡은 집에 나 혼자 사는 것은 과분한 일이다. 나는 이 집을 팔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을 하나 얻을 생각이다. 그리고 남은 돈은 너희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겠다. 그동안 너희를 키우고 또 너희 아버지 병수발하느라 제대로 남겨준 것 하나 없으니 이게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아들들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제가 재산을 무기로 자신들을 압박하거나 혹은 원망을 쏟아낼 것이라고 예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 결단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죠.
큰아들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 때문에 이러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제발 집 팔지 마세요.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너희 때문이 아니다. 이건 온전히 나를 위한 결정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짐이 되는 어머니로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너희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아들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다. 제 목소리에는 어떤 원망이나 슬픔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오직 단단한 결심만이 있을 뿐이었죠. 그날 아들들은 돌아가면서 제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 눈물도 제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어요. 저는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정든 집을 팔고 낯선 시골 마을로 이사를 왔어요. 집이 팔리고 이삿짐을 꾸리는 내내 아들들은 제 주변을 맴돌았죠. 결정을 거두어 달라고 애원하기도 하고 말없이 이삿짐 나르는 것을 돕기도 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강을 건넜고 다시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사하는 날 아들들이 트럭 앞자리까지 저를 태워다 줬어요. 새 집 정리까지 다 해주고 저녁 늦게서야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죠. 어머니, 자주 찾아뵐게요. 꼭이에요. 그들의 마지막 인사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약속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집에서의 첫날 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설쳤어요.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었죠. 아들들은 그들의 약속대로 처음 몇 달은 정말 부지런히 찾아왔어요. 주말마다 내려와서 얼굴 도장 찍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하고 아마도 마지막으로 효도할 기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것도 딱 그때뿐이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주말 방문은 격주가 되었고 전화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초반의 절박함 대신 의무감에 지친 피로가 묻어나기 시작했죠. 안부 전화는 점점 짧아졌고 대화는 피상적인 것들로만 채워졌어요.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네, 그럼 끊을게요. 이게 우리 대화의 전부가 됐어요. 같이 살자는 말은 당연히 금기어가 됐고요. 서운했냐고요? 아니요, 하나도요. 그냥 그럼 그렇지 했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가정이 있고 그들의 삶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들의 삶에서 가장 먼 변두리에 위치한 가끔 안부를 확인해야 하는 존재일 뿐이고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니 차라리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는 정말 혼자예요.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 물 주고 오후에는 강변을 따라 산책하고 시장 구경도 가고 나름대로 평온한 일상이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단단한 고요함. 남편이 죽고 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근데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서 아들 둘을 키웠는데 내게 남은 게 결국 이 고요한 단절이구나.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남긴 채 이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려고 그 고생을 했나. 텃밭에 쭈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다가 그냥 피식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남편이, 아들들이, 며느리들이, 그리고 나 자신이 아등바등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한바탕의 꿈처럼 느껴져서요. 나는 뭘 그렇게 기대했던 걸까? 어느 날 저녁 굵게 타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튀어나왔어요. 다 소용없다. 자식 키워봐야 진짜 다 소용없어. 그 메아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못한 채
서서히 어둠이 내리는 고요한 시골 마을의 공기 속으로 흩어져 사라졌죠. 그래요. 결국 인생은 혼자더라고요. 그걸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아프게 알아버린 게 좀 억울하긴 하지만요.